눈보라가 몰아치던 매서운 겨울밤이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추위는 낡은 창틀을 파고들어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작은 시골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꼭 1년 전 오늘 22살 꽃다운 나이에 군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박영민의 첫 번째 기일이었다. 아버지 박영철과 어머니 김순옥은 싸늘한 방바닥에 몸을 누인 채 멋지 않는 슬픔과 싸우고 있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바깥 세상과는 달리 방 안은 여전히 아들의 흔적으로 가득 찬 채 멈춰진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똑똑똑! 고요한 밤을 찢는 간헐적인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희미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눈보라 소리를 뚫고 흘러 들어왔다. 자,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저, 현우, 예, 요. 영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꿈인가? 환청인가?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순옥 역시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지금 뭐라고? 순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영철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다시 한번 더욱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아버지, 추워, 영철은 망설일 틈도 없이 현관으로 달려갔다. 차가운 손잡이를 움켜쥐고 문을 열자 눈보라 속으로 피투성이 군복을 입은 아들 현우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자국과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고 온몸은 눈에 젖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현우야. 영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현우는 힘없이 휘청거리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를 그들이 쫓아와요. 그 순간 매서운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냉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리고 밖에서는 어둠을 뚫고 섬뜩한 그림자들이 어렴풋이 움직이고 있었다. 영철은 현우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다. 매서운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영철은 황급히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리고는 집안의 모든 불을 껐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고 오직 창밖을 뚫고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실내를 비췄다. 영철은 25년간 군 생활로 단련된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현우의 상태를 살폈다. 현우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눈에 젖어 싸늘했고 군복은 축축한 피로 얼룩져 있었다. 순옥은 비명을 삼켰다. 현우야, 우리 아들.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현우의 차가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엄마, 저 안 죽었어요. 미안해요. 현우는 희미하게 속삭였다. 그의 군복에서는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다. 순옥은 아들의 몸을 살폈다. 여기저기 멍자국과 상처가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사고의 흔적이 아니었다. 영철은 현우를 들쳐안고 방으로 옮겼다. 순옥은 급하게 수건을 가져와 현우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아들의 손을 잡자 그의 맥박이 희미하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살아있었다. 1년 내내 매일같이 죽음을 애도했던 그들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영철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다. 기쁨, 안도, 그리고 무시무시한 분노. 그들은 1년 전 아들 박영민을 잃었다. 군복을 입고 관 속에 누워있던 아들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군대에서 보내온 사망 통지서에는 훈련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기라는 기계적인 문구만 적혀 있었다. 자세한 설명도 경위도 없었다. 25년 동안 군에 몸담았던 영철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대한 조직 앞에서 그의 의심은 무력했다. 영철은 군대를 믿었다. 조국에 충성하는 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들의 싸늘한 죽음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딸 박은서는 아들의 죽음 이후 충격에 빠져 모든 학업을 중단했다. 가족의 평화는 깨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들은 슬픔을 견뎠다. 그때 영철은 아들 영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를 발견했다. 도움, 폭행, 은폐.
종이 한 조각에 쓰인 단 3단어가 영철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군대를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다. 현우가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군대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영철은 차분하게 아들을 살폈다. 그의 군복 명찰에는 박현우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영철은 의아했다. 아들의 이름은 박영민이었다. 그런데 현우라니.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아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다. 현우야, 누가 너를 쫓는 거냐?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흔들며 몸을 떨었다. 부대, 사람들이, 그리고 국정원.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영철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국정원. 1년 전 아들이 죽었다고 공식 발표가 나고 며칠 뒤 그들을 찾아와 조용히 진상규명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그들이 떠올랐다. 단순한 군대 사고에 왜 국정원이 개입하는지 의아했던 그의 의문이 이제서야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현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어차피 도망 못 가. 차가운 눈보라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마치 사신 애시션의 목소리 같았다. 현우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을 떨며 순옥의 품에 파고들었다. 영철은 순간 그의 군복 명찰에 적힌 박현우라는 이름과 아들의 진짜 이름 박영민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아예 다른 사람으로 아들을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다. 영철은 더 이상 나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25년간의 군 생활로 단련된 냉철한 결의가 번뜩였다. 그는 방 안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순옥과 현우를 숨겼다. 현우야, 절대 나오지 마라.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리고 그는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낡은 군용 야전삽을 움켜쥐었다.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이 익숙했다. 1년 동안의 절망은 이제 무시무시한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현관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들이 더욱 선명해졌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빼앗긴 정의를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영철은 낡은 야전삽을 움켜쥐었다.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이 익숙했다. 1년 동안의 절망은 이제 무시무시한 복수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창문 너머로 그림자들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들은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앳된 얼굴의 군인들이었다. 영철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25년의 군 생활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었다. 상대를 제압하는 심리전이었다. 누구냐, 이 시간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무례한 자들은 누구인가? 영철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밖에서 누군가 불길한 웃음소리를 냈다. 박영철 씨 말씀드렸죠. 우리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아드님 문제로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영철은 코웃음을 쳤다. 국정원 새벽 2시에 야전삽 든 노인네를 잡으러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집 문은 열어주지 않을 테니 돌아가라. 그때였다. 밖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현우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어차피 도망 못 가. 그것은 지난 1년 내내 영철의 꿈속에 나타나던 목소리였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리고 텅 빈 목소리. 영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아들을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현우의 목숨이었다. 영철은 순간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그때 뒤에서 현우가 영철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안 돼요. 그들은 무자비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빛은 끔찍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철은 아들을 돌아보았다. 살아있는 아들이 자신을 만지고 있었다. 그 어떤 위협보다도 아들의 존재가 영철에게는 중요했다. 영철은 야전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방으로 이끌었다. 현관문 밖의 그림자들이 잠시 웅성거리더니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은 한밤중에 무력으로 침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 사냥은 길어질 것이었다. 영철은 현우를 난로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순옥은 이미 울다 지쳐 정신을 잃은 듯했다. 영철은 현우에게 뜨거운 물을 건넸다. 괜찮다. 이제는 괜찮아. 이제라도 네가 돌아와서 다행이다. 영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1년 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지만 아버지의 온기에 조금씩 진정되는 듯했다. 아버지,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영철과 순옥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저는 처음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상사 최민준이요. 매일 밤 저를 불러내 폭행했어요. 제가 신고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현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영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아들이 25년간 자신이 충성을 바친 조직 내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훈련이 끝나고 밤에 최민준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면서. 현우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런데 그때 이정후라는 친구가 저를 막았어요. 상사님 그만하세요. 영민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하면서 영철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이정후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그게 최 상사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정우가 왜 나서는 거냐면서 그 친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발로 머리를 강하게 찼어요. 그리고 정우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영철은 숨을 멎었다. 순옥은 더 이상 울 힘도 없는 듯 그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관 속에 누워있던 아들은 누구인가? 현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초의 상사가 당황해서 중대장 한재획에 전화를 걸었어요. 중대장은 실수했으면 덮어야지 하면서 이정우는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어 박영민이 사고로 죽은 걸로 처리해. 그리고 그 증거 박현우는 감금해 라고 했어요. 현우의 말이 이어지자 영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관 속에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정우였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영철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이다. 그들의 아들이 당했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슬퍼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영철의 분노는 더 이상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하고 차가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살의 샤이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은 복수를 향한 불꽃으로 활활 타올랐다. 이 싸움은 단순히 아들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정우라는 무고한 청년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심판하는 싸움이었다. 현우의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끔찍한 침묵이 흘렀다. 순옥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1년 내내 그녀를 짓눌렀던 거짓된 슬픔 대신 이제는 아들을 잃을 뻔했다는 무시무시한 공포와 그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속인 자들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다. 영철은 차갑게 식은 손으로 현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그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이 1년 내내 묻어주었던 것은 아들의 시신이 아니었다. 무고한 다른 젊은이의 차가운 주검이었다. 그 사실이 영철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다시 인기척이 들렸다. 조금 전에 무력한 추적자들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차분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영철은 현우를 순옥에게 맡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이미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현우야, 엄마 품에 있어. 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문을 열자 눈보라 속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차가웠고 비가 젖은 외투와는 달리 그들의 표정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한 명은 덩치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급하다는 듯 우산을 쓰지도 않았다. 박영철 씨죠. 우리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아드님 문제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그의 손에는 신분증이 들려 있었지만 영철은 그의 차가운 눈빛이 더 신경 쓰였다. 영철은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들은 젖은 외투를 털지도 않고 소파에 앉았다. 키 큰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아드님의 죽음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에서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무적인 기계음만 들릴 뿐이었다. 그런데 왜 국정원에서 나오셨습니까? 아들 일은 군에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두 요원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마치 잘 짜여진 대본을 따르는 것처럼. 키 큰 요원이 입을 열었다. 아드님의 사고가 조금 복잡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어서요. 영철은 그들의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현우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국가 기밀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을 더 이상 파헤치시면 안 됩니다.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어요. 키 큰 요원이 말했다. 그의 말은 위협에 가까웠다. 그때 안방에서 순옥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현우의 유품에서 나온 피 묻은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을 내밀었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남긴 말을 들었습니까? 도움을 요청했어요. 폭행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두 요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들은 순옥의 손에 들린 종이 조각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님, 그런 헛소리는. 키 작은 요원이 재빨리 다가와 순옥의 손에서 종이 조각을 낚아챘다. 이런 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는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영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놈들이 내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감히 그걸 빼앗아가. 영철이 소리치며 일어서려 했지만 키 큰 요원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는 꽤 두꺼웠다. 아드님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특별 보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매월 200만 원씩 평생 지급해드립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5천만 원도 드리고요. 영철과 순옥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에게는 꽤 큰 돈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돈을 넘어선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키 작은 요원이 입을 열었다. 아드님의 죽음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마시고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완전히 잊으시면 됩니다. 잊으라고요. 내 아들을 잊으라고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드님은 영웅적으로 순직하셨습니다. 그 명예를 지켜드리는 겁니다. 키 큰 요원의 대답은 냉정했다. 영웅적으로 순직했다면서 왜 입을 막으려고 합니까? 왜 돈을 주면서 조용히 하라는 겁니까? 영철의 날카로운 질문에 두 요원은 침묵했다. 이 돈을 받으면 진실을 찾지 말라는 거군요. 영철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박영철 씨, 이 제안을 거절하시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특히 서울에 있는 따님의 안전을. 키 작은 요원의 말에 영철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이미 딸 은서의 존재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위협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영철은 야전삽을 들어 문을 가리켰다. 나가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두 요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키 큰 요원이 명함을 놓고 갔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문이 닫히자 영철과 순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국정원 요원들이 떠난 후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다. 영철은 창밖을 응시했다. 밤은 여전히 어두웠고 눈보라는 쉼없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협박을 한 것이 아니었다. 딸 은서의 안전까지 언급하는 순간 영철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그저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었다. 가족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다. 순옥은 현우를 끌어안고 몸을 떨었다. 아들의 온기가 느껴졌다. 1년 내내 텅 비어 있었던 가슴 한 구석이 채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영철은 침착하게 순옥의 손을 잡았다. 25년의 군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위기 속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법이었다. 그는 현우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중대장 한재호와 상사 최민준의 잔인함, 그리고 이정우라는 무고한 희생자.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증거가 필요했다. 바로 그때였다. 현우가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아버지, 증거가 있어요. 영철은 현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하실에 감금되기 전에 제가 숨겨뒀어요. 제 배낭에 작은 USB. 현우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다. 영철과 순옥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순옥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현우의 말이 떠올랐는지 급하게 벽장으로 달려갔다. 여보 아들, 영민이, 유품. 그녀는 1년 전 군에서 보내온 아들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아들의 군복과 낡은 배낭이 들어있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들고 영철에게 내밀었다. 영철은 배낭을 받아들었다. 1년 동안 먼지가 쌓여 낡고 해진 배낭이었다. 현우가 군 입대할 때 순옥이 직접 사준 배낭이었다. 영철은 배낭을 뒤집어 안감을 살폈다. 그리고 배낭의 등판 쪽 겉감과 안감 사이에 미세한 틈새를 발견했다. 현우의 손이 닿을 수 없었던 깊은 곳이었다. 영철은 손가락으로 틈을 벌렸다. 작은 지퍼가 달린 비밀 주머니가 나타났다. 그 안에는 지문과 땀으로 얼룩진 손톱만한 USB가 들어있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실이 담겨 있다니 영철의 손이 벌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절망과 고통, 그리고 이정우라는 무고한 청년의 피 묻은 외침이었다. 영철은 USB를 움켜쥐고 집 안에 있는 낡은 노트북을 찾았다. 몇 년째 켜지 않았던 노트북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영철은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비비 소리와 함께 화면에 알 수 없는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어둡고 음습한 부대 지하실이었다. 시간은 밤이었다. 몇 명의 병사들이 한 신병을 둘러싸고 있었다. 야윈 몸,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들 현우가 있었다. 영상 속 현우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야, 박현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상사 최민준의 비열한 목소리가 들렸다. 최 상사는 현우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영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군대에서 이런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니.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상사님 그만하세요. 한 젊은 병사가 최민준 상사 앞에 섰다. 바로 이정우였다. 영상 속 이정우는 용감하게 현우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최 상사는 더욱 화를 냈다. 네가 뭔데 나서. 최 상사는 이정우의 머리를 군화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정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순옥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영철의 눈에서 핏발이 섰다. 착한 이정우가 아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마지막 파일은 가장 끔찍했다. 중대장 한재호가 나타났다. 그는 침착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실수했으면 덮어야지. 시체 바꿔치기 해. 중대장은 차갑게 말했다. 박영민이 사고로 죽은 걸로 처리하고 박현우는 지하실에 가둬.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 누가 찾겠어. 영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조작했던 것이다. 아들은 공식적으로 박영민이라는 이름으로 죽었고 박현우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아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운명이었다. 영철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이 작은 USB 안에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은 복수를 향한 불꽃으로 활활 타올랐다. 이 싸움은 단순히 아들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정우라는 무고한 청년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심판하는 싸움이었다. 영철은 USB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보라는 여전히 맹렬하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영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야전삽을 움켜쥐고 현관에 섰던 순간의 긴장감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잦아들었다. 영철은 차갑게 식은 손으로 현우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그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순옥은 밤새도록 현우의 곁을 지켰다. 아들의 온기가 느껴졌다. 1년 내내 텅 비어 있었던 가슴 한구석이 채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다. 그들은 단순한 협박을 한 것이 아니었다. 딸 은서의 안전까지 언급하는 순간 영철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그저 진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었다. 가족의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다. 동이틀 무렵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창밖은 여전히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직 무시무시한 결의만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무거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일반 승용차의 엔진 소리가 아니었다. 영철의 군인 시절 기억이 날카롭게 되살아났다.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였다. 그들은 벌써 돌아온 것이다. 영철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현우야, 빨리 숨어라. 영철은 순옥에게 현우를 맡기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본능적으로 가족을 지키려 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군용 트럭에서 내린 군인들이 집 안으로 난입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공손하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가구는 뒤엎어졌고 현우의 영정사진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영철은 무력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국정원 요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비가 없었다. 오직 목적을 이루려는 기계적인 냉정함만 있었다. 박현우를 내놔 어차피 도망 못 가 한 군인이 소리쳤다. 순옥은 영철의 뒤에 숨어 몸을 떨었다. 그녀는 아들을 숨기려 했지만 무력했다. 그때 숨어있던 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공포만 담겨있지 않았다. 그는 도망쳐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영철은 현우의 용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군인들이 현우에게 달려들어 그를 거칠게 끌어냈다. 영철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그들은 영철을 바닥으로 밀어붙였다. 영철의 25, 연군 생활의 모든 경험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놈들이 내 아들을, 영철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력한 절규에 불과했다. 순옥은 현우를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 현우야, 우리 아들. 순옥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군인들은 현우를 군용 트럭 뒷칸에 던져 넣었다. 현우는 트럭에 실려가면서도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도움을 청하는 절규로 가득 차 있었다. 군용 트럭이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렸다. 영철은 난장판이 된 집 안에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평화로웠던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옆에서 순옥은 넋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영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딸 은서였다.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울의 유명 대기업에 다니던 딸이었다. 뭐라고? 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갑자기 인사팀에서 불러서 가족 중에 군 관련 문제가 있어서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당장 그만두래요. 은서는 울먹였다. 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위협은 단순한 빈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영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있었다. 아들 현우를 다시 납치해 간 것도 모자라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딸의 삶까지 파괴한 것이다. 은서야, 잠시 집에 오지 마라. 위험할 수 있어. 영철은 이 말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영철은 전화를 끊었다. 아내는 병원에, 아들은 다시 납치당하고 딸은 직장을 잃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홀로 폐허가 된 집 안에 앉아 있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영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설령 목숨을 걸더라도 그들을 무너뜨리고 가족의 모든 것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의 눈에는 복수를 향한 차가운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영철은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과 찢겨진 아들의 사진을 밟고 섰다. 무너진 가구들과 뒤집힌 생활용품들 사이에서 순옥은 넋이 나간 채 멍하니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듯했다. 영철은 무릎을 꿇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켰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25년의 군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은 위기 속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법이었다. 여보, 정신 차려. 현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순옥은 영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라는 절규가 담겨 있었다. 영철은 순옥을 안방으로 옮겨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영철은 부서진 집 안을 조용히 걸어 다녔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의 행동은 차분하고 냉정했다. 그들은 아들을 다시 납치해 갔고 딸의 삶까지 파괴했다. 그들의 위협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영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영철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25년의 군 생활로 단련된 냉철한 전략가이자 복수를 맹세한 전사였다. 영철은 밤새도록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싸움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었다. 시작은 USB 안에 담긴 증거였고 끝은 가해자들의 파멸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권력은 너무나 거대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세상에 노출시킬 수 있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곳에. 경찰이나 검찰은 이미 그들의 소나기에 있을 것이다. 그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여론의 힘이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증거를 언론에 넘기느냐였다. 그들은 분명 영철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집 주변에 감시 인력을 배치했을 수도 있다. 영철은 마치 적진에 침투하는 특수부대원처럼 모든 것을 계산해야 했다. 그는 먼저 그들의 눈을 속여야 했다. 최대한 조용하고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영철은 25년간의 군 생활을 떠올렸다. 위장술 잠입, 그리고 미행을 따돌리는 기술. 평생 군대 훈련만 받았던 그의 삶이 이제서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다. 영철은 낡은 군복을 꺼내 입었다. 퇴역할 때 입었던 그 군복이었다. 차가운 옷감이 그의 몸에 닿자 그의 심장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군인다운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1년 전의 슬픔 대신 무시무시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작은 배낭을 챙겼다. 그 안에는 USB와 약간의 현금, 그리고 아들의 사진이 전부였다. 그는 순옥에게 짧은 쪽지를 남겼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게. 현우와 은서를 위해. 영철은 그가 떠나면 순옥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영철은 새벽 2시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는 틈을 타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길게 쌓인 눈을 밟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그의 눈은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살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주변의 모든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는 20년 전 특수부대원으로서 수행했던 잠입 작전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 작전의 목표는 정의를 위한 복수였다. 영철은 서울로 가는 새벽 첫 기차를 타기 위해 인근 마을로 향했다. 시골 마을의 새벽은 고요했다. 하얀 눈은 영철의 검은 그림자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의 심장은 뜨거웠다. 그는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아들을, 딸을, 그리고 평화를. 이제 영철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것이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신성한 전쟁이었다. 영철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25년간 군 생활로 단련된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주변의 모든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눈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20년 전 특수부대원으로서 수행했던 잠입 작전들을 떠올렸다. 그때의 목표는 국가 기밀 작전 수행이었지만 이제 그 작전의 목표는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복수였다. 새벽 첫 기차를 타기 위해 인근 마을로 향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낡은 군복의 안주머니에 USB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담긴 영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들 현우의 얼굴이었다. 영상 속 현우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상사 최민준의 비열한 웃음과 욕설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영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아들이 25년간 자신이 충성을 바친 조직 내에서 그런 끔찍한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 정우라는 젊은 병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용감하게 현우를 감싸 안았던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최 상사의 군화에 머리를 걷어차여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던 모습. 영철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정우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본 그 아이의 눈빛은 영철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을 위한 복수만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복수는 이정우라는 무고한 청년의 죽음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영철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중대장 한재호와 최 상사가 시신을 바꿔치기 하는 모습, 그리고 중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박영민이 사고로 죽은 걸로 처리하고 박현우는 지하실에 가둬.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 누가 찾겠어. 그들은 아들을 공식적으로 박영민이라는 이름으로 죽였고 박현우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아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운명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보다 더한 모욕은 없었다. 영철은 열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눈 덮인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마음은 차갑고 단단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면서 조국과 군대를 맹신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그가 믿었던 정의와 명예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끔찍한 음모를 꾸밀 수 있는지 목격했다. 영철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만 했다. 그것이 이정우라는 아이의 희생에 대한 유일한 보답이었다.
열차는 어둠을 뚫고 서울을 향해 내달렸다. 영철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다.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아들을, 딸을, 그리고 평화를. 이제 나는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것이다. 영철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신성한 전쟁이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새벽녘의 도시는 이미 깨어나고 있었다. 수많은 자동차가 굉금을 내며 거리를 질주했고 높은 빌딩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시골의 작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도시였다. 영철은 인파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USB는 그에게 거대한 힘을 주었다. 그는 이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진실을 묻으려는 그들과 싸워야 했다.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는 언론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아무 언론이나 찾아갈 수는 없었다.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진짜 기자. 영철은 오래전 자신이 보았던 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떠올렸다. 권력의 비리에 맞서 싸우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진실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이었다. 영철은 그 프로그램을 만든 방송국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도시의 어느 곳에선가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정의로운 기자가 있을 것이라 믿었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영철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단단했다. 영철은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눈보라는 쉼없이 몰아쳤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단단했다. 20년 전 특수부대원으로서 수행했던 잠입 작전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 작전의 목표는 정의를 위한 복수였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새벽녘의 도시는 이미 깨어나고 있었다. 수많은 자동차가 굉금을 내며 거리를 질주했고 높은 빌딩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시골의 작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도시였다. 영철은 인파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USB는 그에게 거대한 힘을 주었다. 영철은 방송국 건물을 찾아갔다. 거대한 건물은 마치 성벽처럼 위압적이었다. 영철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잠시 위축되었지만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그는 로비로 들어가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탐사보도팀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직원은 귀찮다는 듯이 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사전 약속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개인적인 제보는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영철은 굴하지 않았다. 그는 25년의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했고 그보다 더한 시련을 겪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 내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영철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은 코웃음을 쳤다. 그때 한 남자가 지나가다 영철의 말을 들었다. 낡은 군복을 입은 노인이 지독한 분노를 내뿜고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탐사보도팀 소속 김도훈 기자였다. 몇 년째 특종을 잡지 못해 좌절감에 빠져 있던 그는 영철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읽었다. 김도훈 기자는 영철에게 다가갔다. 잠깐 저와 이야기 좀 하시겠습니까? 근처 카페로 가시죠. 김도훈은 영철을 이끌고 방송국을 나섰다. 작은 카페에 앉자 김도훈은 영철의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아주었다. 영철은 커피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김도훈은 영철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개인적인 감정을 담은 제보는 저희도 곤란합니다. 김도훈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회의감이 가득했다. 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김도훈은 USB를 보고는 잠시 머뭇거렸다. 수많은 제보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식으로 증거물을 들이미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김도훈은 망설이다 자신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어둡고 음습한 부대 지하실 영상이 나타났다. 김도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영상 속 최민준 상사가 현우를 폭행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비열한 욕설이 들려왔다. 김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클릭한 두 번째 파일에는 더욱 끔찍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정우라는 젊은 병사가 현우를 감싸 안았다가 최 상사의 군화에 머리를 걷어차여 쓰러지는 모습. 김도우는 숨을 멎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사회의 어두운 면을 취재했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은 처음이었다. 그의 눈은 동요로 흔들렸다. 마지막 파일에는 중대장 한재호가 나타났다. 그는 침착하게 시신을 바꿔치기 하라고 지시했다. 박영민이 사고로 죽은 걸로 처리하고 박현우는 지하실에 가둬.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 누가 찾겠어. 중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김도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영철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관 속에 있는 건 당신 아드님이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김도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제 아들을 2번 죽였습니다. 한 번은 공식적으로, 한 번은 지하실에 가둬서. 그리고 그들은 제 가족의 삶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제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제 딸은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다. 김도훈은 노트북을 꼭 쥐었다. 그의 눈에는 회의감 대신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군대 내 가혹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거대한 권력이 무고한 개인을 짓밟은 끔찍한 비극이었다. 그리고 이 USB는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이것은 특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입니다. 김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USB에 담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가해자들을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영철은 김도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 젊은 기자에게서 그는 진정성을 보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김도훈은 영철에게 손을 내밀었다. 영철은 그 손을 꽉 잡았다. 창밖은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영철은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영철은 김도훈 기자에게 USB를 넘겨주고 카페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1년 동안 짓눌려 있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영철은 차분하게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의 시야는 여전히 예리했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을 쫓는 그림자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김도훈 기자와 헤어진 지 30여 분 후 영철은 그의 뒤를 따르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영철의 뒤를 밟고 있었다. 영철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미 영철이 서울로 올라온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를 미행하고 있었다. 영철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인파가 붐비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마치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는 육식동물처럼 영철의 감각은 날카롭게 곤두섰다. 그는 숨을 죽이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지하철역 안은 아침 출근길 인파로 북적였다. 영철은 25년간 군 생활로 단련된 잠입 기술을 이용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인파 속을 헤집고 다녔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여러 개의 출구로 빠져나갔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했다. 그는 CCTV가 없는 곳을 찾아다녔고 사람들 속에 몸을 숨겼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했다. 추격전은 숨 막히게 이어졌다. 영철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탔다. 그는 마치 유목민처럼 서울의 지도를 가로질렀다. 그의 뒤에는 언제나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지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영철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영철이 어디로 갈지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철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영철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했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오래된 낡은 여인숙에 몸을 숨겼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이정우라는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고 납치당한 아들 현우가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직장을 잃고 충격에 빠진 딸 은서가 있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때 영철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도훈 기자였다. 영철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지금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인했고 이제는 세상에 알릴 일만 남았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영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김도훈 기자의 다음 말은 영철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런데 저희 방송국에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방송을 중단하라고. 만약 방송을 강행하면 저희 방송국이 폐쇄될 수도 있다고. 김도훈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의 손은 언론에까지 닿아 있었다. 그들의 권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다. 기자님, 이 방송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제 아들, 현우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을 다시 납치해 갔습니다. 이 방송이 현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도훈 기자는 침묵했다. 그는 잠시 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전화가 끊기고 영철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숨을 곳도 갈 곳도 없었다. 그는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증거가 있었다. 이젠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리는 일만 남았다. 영철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정우와 현우, 그리고 모든 억울한 희생자들을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영철은 낡은 여인숙에 몸을 숨겼다.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는 김도훈 기자에게 USB를 넘겨주었지만 그가 과연 방송을 강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국정원의 권력은 너무나 거대하고 추악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했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는 태풍 경보가 발령됐다.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김도훈 기자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앞으로 향했다. 이곳이라면 감히 그들도 함부로 방송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김도훈 기자는 생방송을 준비했다. 그의 손에는 USB 같은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그때 국회의사당 앞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들은 방송국 카메라를 노려보고 스태프들을 위협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 이 방송을 막는 것이었다. 김도훈 기자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군용 트럭 한 대가 다가왔다. 그리고 그 트럭에서 상사 최민준과 군인들,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이 내렸다. 그들 사이에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양손은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가득했다. 바로 현우였다. 그들은 현우를 인질로 삼아 방송을 막으려 한 것이다. 영철은 근처 건물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아들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다. 현우는 군인들에게 이끌려 방송 카메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다. 최민준 상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귀에 속삭였다. 얌전히 굴어. 그러면 네 아버지가 더 이상 헛된 짓을 하지 않을 거야. 그때 김도훈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마이크를 들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충격적인 현장을 생중계하겠습니다. 군에서 발표한 박영민 일병의 사망은 완전한 조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국정원 요원들이 김도훈 기자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그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고 카메라를 부수려 했다. 난장판이 벌어졌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카메라가 흔들리고 화면은 끊어질 듯했다. 하지만 김도훈 기자는 필사적으로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실제로는 다른 병사가 폭행으로 사망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그때 최민준 상사가 현우의 머리를 잡고 카메라 앞으로 내밀었다. 헛소리 마. 너희 아들은 이미 죽었다고. 바로 그때였다. 현우는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다. 국민 여러분, 저는 박현우입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전구진이라는 친구가 저를 구하려다 죽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그걸 숨기려고. 현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의 외침은 태풍 소리를 뚫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카메라는 현우의 얼굴을 비추었다.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다. 전국의 시청자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군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외치는 젊은이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다. 국정원 요원들과 군인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현우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영철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감격으로 뒤섞여 있었다. 아들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현우의 절규는 태풍 소리를 뚫고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다. 전 국민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던 한 젊은이가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자신의 생존을 외치고 있었다. 국정원 요원들과 군인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현우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분노한 시민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진실을 밝히라고, 가해자들을 심판하라고 외치는 함성이 태풍 소리를 집어삼킬 듯 했다. 그 혼란 속에서 영철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25년의 군 생활로 단련된 잠입 기술을 이용해 군인들의 포위망을 뚫고 현우에게 다가갔다. 현우야, 아들아. 영철은 현우를 끌어안았다. 현우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도훈 기자는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보십시오. 이들이 바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자들입니다. 군과 국정원의 추악한 공모를 보십시오. 김도훈 기자는 절규했다. 시민들의 압도적인 숫자에 밀려 군인들과 국정원 요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영철은 김도훈 기자의 도움을 받아 현우와 함께 혼란 속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국회의사당 근처의 한 모텔로 몸을 숨겼다. 낡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영철은 현우를 침대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겼다. 현우의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영철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때 순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는 이미 뉴스 속보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안도가 가득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어. 순옥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영철은 그녀에게 곧 합류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김도훈 기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님이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혔을 겁니다. 영철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김도훈 기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이것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기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다. 영철은 안심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조력자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때 김도훈 기자가 말했다. 아버님, 사실은 저에게도 이 사건을 반드시 파헤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도훈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아버지도 군인 출신이셨습니다. 20년 전 군납 비리를 고발하려다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사고였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배후에는 거대한 권력과 군부의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철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영철과 같은 깊은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때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A첸을 풀기 위해 기자가 되었습니다. 김도훈 기자는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 군납 비리를 주도했던 한 고위 인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의 거물이 되었죠. 그 자는 수십 년간 자신의 죄를 숨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그 자를 세상에 끌어내릴 겁니다. 김도훈 기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영철은 순간 혼란스러웠다. 그가 믿었던 정의로운 기자는 사실 자신과 같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같았지만 그들의 동기는 달랐다. 영철은 아들과 이정우를 위해 싸웠지만 김도훈은 자신의 과거를 위해 싸웠다. 그는 영철의 사건을 자신들의 복수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한 것이었다. 영철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냉정한 현실을 깨달았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순수한 정의만을 외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는 김도훈의 목적을 이용해야만 했다. 영철은 김도훈 기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기자님, 좋습니다. 기자님의 목적을 이용하십시오. 하지만 저도 제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제 아들을 되찾고 무고한 이정우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겁니다. 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도훈 기자는 영철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노인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시무시한 복수심을 품은 전사였다. 김도훈 기자의 숨겨진 목적을 알게 된 영철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냉정한 현실을 깨달았다. 이 거대한 싸움에서 순수한 정의만을 외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는 김도훈의 목적을 이용해야만 했다. 영철은 차분하게 현우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현우야, 아버지가 이제부터 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도훈은 영철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노인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아버님,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김도훈이 물었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님, 단순한 방송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제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영철은 김도훈에게 그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적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영철은 김도훈에게 USB의 일부만을 언론에 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가장 중요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발버둥 칠 겁니다. 김도훈은 영철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다. 그는 이 노인이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략가였다. 김도훈 기자는 영철의 지시대로 USB의 일부를 언론에 흘렸다. 그리고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군대 내 가혹행위와 시신 바꿔치기 의혹을 담은 뉴스는 삽시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국방부는 즉각적인 진상조사 착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영철은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표면적인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결코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발버둥칠 것이다. 영철의 다음 지시는 더욱 치밀했다. 그는 김도훈에게 일부러 가짜 동선을 흘리라고 했다. 그들이 영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철은 그들이 자신을 함정으로 유인하려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의 예측을 역이용하려 했다. 그는 오래전 군 시절에 배웠던 미끼 작전을 계획했다. 그가 미끼가 되어 적들을 유인하고 김도훈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최종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영철은 잠이 들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라는 단어로 가득했다. 그는 25년의 군 생활 동안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다. 그는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 전쟁의 첫 번째 목표는 중대장 한재호와 상사 최민준이었다. 하지만 영철은 그들이 단순한 말단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거대한 권력과 국정원, 그리고 정치권의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영철은 김도훈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기자님, 제게는 은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휴대폰을 사용할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예측을 역이용할 겁니다. 저는 무정의를 사용할 겁니다. 영철은 오래전 군 시절에 사용했던 무정의의 주파수를 외우고 있었다. 그는 그 주파수를 이용해 김도훈 기자와 연락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고 동시에 무모했다. 그는 혼자였다. 가족도 조력자도 없었다. 오직 그의 손에 쥐어진 USB와 복수심에 불타는 심장만이 있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정우라는 무고한 청년의 죽음, 그리고 납치당한 아들 현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영철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마치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드는 특수부대원처럼 단호하고 냉정했다. 영철이 흘려보낸 가짜 정보는 곧바로 먹혔다. 중대장 한재호와 상사 최민주는 영철이 USB의 나머지 증거를 언론에 넘기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영철을 잡으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 USB를 회수하고 영철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한재호와 최민준의 권력을 지켜줄 마지막 기회였다. 영철이 지정한 장소는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광장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광장은 취재진과 경찰,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영철은 홀로 광장 중앙에 섰다. 낡은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웠다. 그의 손에는 어떤 증거물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오직 25년의 군 생활에서 배운 냉철한 침착함만이 담겨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영철을 포위했다. 그들 사이에는 한재호와 최민준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동시에 비열한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박영철 씨, 현명한 선택을 했군요. USB를 넘기면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한재호가 비웃으며 말했다. 최민주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영철을 노려보았다. 내 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뻔했다. 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중대장님, 상사님, 두 분이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라는 무고한 아이를 죽이고 제 아들을 지하실에 가뒀죠. 그리고 제 아들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죠. 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한재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라도 있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영철은 낡은 군복에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의 손목에는 작은 무정이가 감겨 있었다. 그는 무정이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신호 확인, 오버. 그 순간 광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이 번쩍였다. 그리고 전광판에는 김도훈 기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는 군대 내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USB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충격적인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한재호와 최민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들은 영철에게 달려들었다. 그게 설마 영철은 비웃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맞습니다. 이 안에 당신들이 이정우를 죽이고 시신을 바꿔치기 하는 모든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영철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바로 그때 광장의 스피커를 통해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대형 전광판에는 이정우가 폭행당하는 영상, 그리고 최민준이 그의 머리를 군화로 걷어차는 잔인한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이정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어서 중대장 한재호가 나타나 시신 바꿔치기를 지시하는 장면이 나왔다. 박영민이 사고로 죽은 걸로 처리하고 박현우는 지하실에 가둬.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니까 누가 찾겠어. 중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했다. 저놈들을 잡아라. 살인자. 시민들의 함성이 태풍 소리를 집어삼킬 듯 했다. 한재호와 최민주는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들의 뒤에는 성난 시민들이 있었고 그들의 앞에는 언론의 카메라가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그때 경찰차가 광장으로 진입했다. 더 이상 국정원이나 군대의 압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경찰들은 한재호와 최민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한재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나는 무고하다. 증거는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텅 빈 공허함 속으로 사라졌다. 영철은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승리감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그의 아들의 명예 그리고 이정우의 억울한 죽음이 이제서야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한재호와 최민준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은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열함이 없었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영철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승리감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그의 아들의 명예 그리고 이정우의 억울한 죽음이 이제서야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김도훈 기자는 영철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아버님, 저희가 해냈습니다. 모두가 아버님의 용기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는 영철의 손을 덥석 잡았다. 영철은 그의 손을 잡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승리가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고통스러운 승리였다. 영철은 조용히 김도훈 기자의 손을 놓았다. 기자님, 저는 이제 제 아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당신의 정의는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영철의 말은 차가웠지만 김도훈 기자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다. 영철은 곧바로 현우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병실 문을 열었다. 순옥은 현우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현우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은 안정되어 보였다. 영철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1년 동안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모습이었다. 그는 그들이 부서졌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야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영철은 조용히 다가가 아들과 아내를 끌어안았다. 현우야, 아버지가 이제라도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절 지켜주셨어요. 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철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이들의 재회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지난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들은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재호와 최민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부인했다. 증거는 조작된 겁니다. 박영철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영철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여론은 이미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영철과 현우는 법정의 증인으로 섰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끔찍한 진실을 증언했다. 그리고 이정우의 어머니도 법정에 나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증언했다. 재판은 한 달간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중대장 한재호는 이정우 폭행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징역 15년 상사 최민주는 폭행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우의 죽음은 순직으로 인정되었고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영철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표정의 변화가 없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 있었다. 한재호와 최민준의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권력과 국정원의 검은 그림자. 김도훈 기자는 계속해서 그들의 뒤를 쫓았다. 영철은 그를 응원했다. 기자님, 이정우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영철은 그에게 무언의 약속을 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재판이 끝난 후 영철과 순옥, 현우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눈볼에 엉망이 되었던 집은 그들의 손길로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집을 청소하고 망가진 가구들을 고쳤다. 순옥은 매일 아침 영민의 영정 앞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지만 이제는 웃으며 아들 현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현우는 상처를 회복하고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다. 영철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1년 전의 슬픔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평화였다. 한재호와 최민준에 대한 재판이 끝난 후 영철의 가족은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눈볼에 엉망이 되었던 집은 그들의 손길로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순옥은 매일 아침 영민의 영정 앞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지만 이제는 웃으며 아들 현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현우는 상처를 회복하고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현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영철과 순옥은 그를 끌어안고 함께 밤을 지새웠다. 그들의 평화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딸 은서가 서울에서 내려온 후였다. 은서는 현우를 보자마자 그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오빠가 살아있었잖아. 왜 이제서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빠를 잃을 뻔했다는 안도와 동시에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과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영철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그들이 주는 돈 받고 조용히 살았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영철의 정의가 자신들의 평화를 파괴했다고 생각했다. 영철은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은서야, 아버지는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잃을 뻔했다. 우리의 명예와 아들의 목숨을, 그리고 이정우라는 무고한 아이의 죽음을. 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서는 영철의 눈을 보고 침묵했다. 그제야 그녀는 아버지의 행동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그리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신념이었다. 은서는 그날 밤 아버지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천천히 치유해 나갔다. 그들은 다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었다. 집은 다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영철은 매일 아침 영민의 영정 앞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랐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였다.
아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내 덕분이다. 그리고 정후 그 아이의 용기 덕분이다. 영철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 있었다. 한재호와 최민주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의 뒤에 숨어 있던 거대한 권력과 국정원의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건재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큰 목적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부모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도훈 기자와 다시 만났다. 김도훈은 영철의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며 그가 군 인권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주길 바랐다. 영철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전국 각지의 대학교와 시민단체에서 강연을 했다. 처음에는 떨리고 불안했지만 그는 곧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갔다. 그의 간견은 젊은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여러분, 저는 이 싸움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싸울 겁니다. 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향한 용기로 이정후와 현우 그리고 모든 억울한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정후의 어머니와 함께 작은 단체를 만들었다. 이정후를 기리고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해 싸우는 단체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슬픔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희망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영철의 이야기는 전국을 뒤흔들었다.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은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방송사와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국방부는 특검을 꾸리고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영철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김도훈 기자와 함께 전국의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녔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아들 현우도 그리고 이정후 군도 우리 모두를 위해 용기를 내준 겁니다. 영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군대 내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젊은이들의 가족들이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영철을 찾아왔다. 저희 아들도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사고라고 했지만 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영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영철은 그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영철의 가족은 점차 평화를 되찾아갔다. 현우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억압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블로그를 만들어 군대 내 가혹행위와 은폐의 실상을 고발했다.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가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딸 은서도 변화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기업에 취직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용기에서 영감을 받아 군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에 들어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아버지는 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영철은 가족의 변화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들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의 싸움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영철은 순옥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순옥은 영철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여보, 이제야 우리 가족이 온전해진 것 같네요. 순옥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김도훈 기자는 영철이 제공한 증거와 자신의 취재망을 통해 이 사건의 배후에 숨어 있던 거물 정치인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20년 전 군납 비리를 주도했던 한 고위 인사였고 이 사건의 은폐를 지시했던 최종 배우였다. 그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되자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김도훈은 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이제야 저희 아버지의 한 HН을 풀어드렸습니다. 김도훈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로 뒤섞여 있었다. 영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끝났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USB는 이제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증거가 되었다. 그는 그 증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다. 그리고 이제야 그는 이정우의 억울한 죽음과 현우의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었다. 그들의 용기는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 되었다. 한재호와 최민준의 재판이 끝난 후 영철의 가족은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눈볼에 엉망이 되었던 집은 그들의 손길로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순옥은 더 이상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현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마당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상처를 회복하고 점차 평온을 되찾아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용기가 자신에게 준 새로운 삶에 감사하고 있었다. 딸 은서도 서울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용기에서 영감을 받아 군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에 들어가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영철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싸움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영철은 매일 아침 영민의 영정 앞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따랐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추모의 의미였다. 아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내 덕분이다. 그리고 정우 그 아이의 용기 덕분이다. 영철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 있었다. 한재호와 최민주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들의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권력과 국정원의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건재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목적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부모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간견을 시작했다. 그는 전국 각지의 대학교와 시민단체에서 강연을 했다. 그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여러분, 저는 이 싸움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싸울 겁니다. 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느 날 영철은 이정우의 어머니와 함께 작은 추모비 앞에 섰다. 그들은 함께 이정우를 위해 꽃을 바쳤다. 영철은 이정우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드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의 용기가 저희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정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영철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정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영철은 추모비를 떠나며 뒤를 돌아보았다. 추모비는 태양 아래서 빛나고 있었다. 영철은 자신의 삶이 끝난 줄 알았던 그 비극적인 겨울밤에 기적처럼 돌아온 아들 현우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에서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 되었다. 그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마당에서는 순옥과 현우 그리고 은서가 함께 고추를 따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영철에게 다가왔다. 영철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바람이 배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기적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서 있었다. 영철은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용기로 얻어낸 소중한 것이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